저희가 문화 영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문화 인프라 문제, 문화 전문가들의 문제, 또 시민들의 의식 문제 등을 통한 문화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조금 얘기를 더 확장시켜서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문화예술만에 한정됐다기보다 더 다른 일상의 부분, 예를 들면 좀 더 쾌적한 도시, 걷기 위한 도시, 생태도시든 아니면 평생교육이든 여러 도시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색채를 좀 더 같이 덧입혀보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점의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하 감독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적 재생들을 통한 사회혁신 제고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문화와 예술은 별도의 단어와 용어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쓰면서 뜻도 혼재되어서 사용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문화예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극장에서 보는 공연 혹은 뭐 거리에서 보는 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와 예술을 묶어서 함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화라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만나는 공연 예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그 안에 속합니다. 말씀하셨던 걷기 좋은 도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 평창이든 다른 지역이든 소도시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귀농귀촌들이 되게 많죠. 이 귀농귀촌인들이 실제 도시에 적응하는 기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문화를 공동체 안으로 녹여들어서 원주민, 이주민이라는 표현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활동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울림이라는 걸 통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라운드 테이블 하셨을 때 되게 생각이 신선했던 게 뭐냐면 일단 귀농귀촌이란 단어부터 없애자. 이 말의 표현을 바꿔 부르는 작업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사회적 캠페인을 해보자. 이것 자체도 하나의 문화현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런 예들이 도시마다 아마 하나 한두 가지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 놓고 보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행동과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저는 성북구 얘기도 듣고 싶네요. 우리 성북구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성북구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건 성북구, 물론 제가 이제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제 뭐 경험하면서 느낀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문화도시, 뭐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 문화예술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 시민들이 느끼는 시민 의식이나 소양은 조금씩 편차가 있다곤 해도 이미 우리 사회가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역량 역시 많이 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문화도시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역량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행정적인 역량이 좀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성북구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자체와 여러 곳들과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그 주체들이 행정 주체이긴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소양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들이 사실 너무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좀 저조한 경우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취지로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거의 한 80%, 70%그 이상을 추진을 해놨는데 다음 연도에 그 행정 공무원이나 그 기관의 담당자들이 전면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모든 일이 전면
수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10% 20% 바닥까지 다시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리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이 문화도시로 이 도시가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행정 인력이 이 문화예술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그 주체들만큼은 이런 그 문화적 소양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이쪽이 갖고 있는 생리나 본질들을 좀 파악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그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체들 간의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아까 얘기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질문과는 또 다른 걸로 넘어오긴 했는데, 빌바오 얘기를 또 잠깐 언급하자면, 사실 빌바오가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을 때 문화라는 내용으로 완전히 바꿔서 전환을 했었잖아요. 인식의 전환도 그렇지만 정책 자체가 아예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문화도시 관계자들 혹은 기획자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문화가 도시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냥 문화는 어느 한 일부분 꼭지 그렇게 가끔은 있었다가 없어도 되는 이런 형태로 굴러가는 것들 때문에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정책이야말로 도시의 최우선에 놓이는 그런 문화정책으로서 삼을 때 그 안에서 파급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동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문화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 경제적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2007년 기준으로 아마 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5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그분이 쓴 책 하나로 벌어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문화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고부가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에 투자하는 것들을 굉장히 인색하고, 또 문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조금 사치스럽거나 조금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행정이 정말 TF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문화 전문가 쪽으로서 행정 쪽에도 문화 전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분들의 역량이 쌓이고 쌓여야 그런 그 분야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누가 오더라도 50년, 100년 진짜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유럽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를 찾아서 유럽을 한 바퀴를 돌아서 한 달 동안 돈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문화 공간들이 바뀐 과정은 단시간 내에 뭐 5년, 10년 이런 과정이 아니고 100년, 200년, 150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민들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공간 안에 있던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50년, 100년, 150년을 이어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보니까 우리도 좀 이제는 단기간에 뭔가를 만들고 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화정책을 바라보고 문화정책에 관여한 행정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주고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스페인의 빌바오 사례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도시를 바꾼다라고 하면 교통축을 통해서 바꾼다라고 하는 인식, 혹은 공간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도시를 바꾼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를 전면에 내세워서 문화가 교통과 공간과 산업구조를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굉장한 실제로 발상이 큰 전환이었거든요.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한 23, 4년 전에 영국 버밍엄에 2년 정도 살았습니다. 당시 영국 버밍엄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전에 철강산업, 석탄산업이 굉장히 번성했었던 그 도시가 이제 20세기 중반 되기 전에도 벌써 도시가 쇠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앞서갔던 도시였는데, 제가 영국 버밍엄 도시에서 그 도시를
재건을 시키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을 논의를 할 때 주된 화제는 역시나 도심지 그 번화가 내에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통,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을 넣을 것인가 등등 논의를 하고, 문화예술은 실제로 조그맣게 뒤에 따라오듯이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지만 그게 주된 것으로 느껴지진 않았었다라고는 그런 인식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빌바오 얘기를 두 분이 다 사례로서 언급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마 너무 유명한 사례라서 우리 그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면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묘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페인 빌바오만 빼놓고 다녀왔네요. 네, 갔으면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을 텐데, 제가 스페인 빌바오 사례를 접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말했던 문화정책을 도시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 그걸로 완벽한 전환을 만들어내면서 진짜 2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세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사례로 우뚝 섰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결과 같더라고요. 뭐 단순히 미술관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철강 산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플레이스 브랜딩 안에서 들어가는 개념 중에 또 플레이스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런 모습과 특징적인 부분들을 정체성 플레이스 그 아이덴티티 안으로 녹여내면서 활용했던 어떤 뭐 콘서트홀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미술관 자체의 외부적인 모습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걷고 싶은 도시나 또 강을 따라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그 미술관이 끝나는 자리가 강 끝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조금 굴곡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서 물 위의 다리처럼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시민들이 걷는 길이를 끊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들을 보면서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단순히 그냥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혹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민간단체가 사실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로 본인들이 지켜야 될 문화유산 구역들을 설정하고 그 안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들을 복원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정성껏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도시 자체가 바뀌는 과정들이 이제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다음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는 모든 안에는 주정부라든가 여러 정부들이 행정협의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민과 관이 굉장히 적절하게, 그리고 8길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140여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활약을 해서 도시 전체를 바꾸는데 아주 손을 걷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스페인 빌바오뿐만 아닐 건데 굉장히 많은 문화적 도시 재생 사례라든가 문화적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 행정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내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살아갈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정체성, 이걸 놓지 않고 이걸 이어가면서 새로운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는 것, 이전에 철강산업 이런 그 공업도시가 아니라 문화관광도시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관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도시의 특성들은 다르지만 그 도시의 특성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관점들을 갖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놀랍고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부러운 사례이기도 하고 또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분은 현장에서 문화기획을 많이 하면서 국내 여러 도시들도 살펴봤을 것이고 관심 있게 그동안 벤치마킹 관점에서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사례에 예를 들고 싶은 도시 하나씩만 들어서 그 도시가 문화도시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도시에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한 가지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먼저 좀 네. 국내 도시 사례 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저는 문화예술 현장에 있기는 해도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면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원주 출신이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원주가 이제 법정 문화도시가 강원도 됐거든요. 원주, 네. 강원도 사례가 많이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법정 문화도시로 또 지정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주의 사례를 좀 손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원주에서 그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 원주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지역에서 이제 문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어떤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술 전공자로서 그 원주라는 도시 내에서 생업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였고 또 그 지방문화원이라는 그런 그 지역 문화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또 그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이권이나 그런 그 기득권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정말 문화사업답게 이렇게 추진하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주가 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도모한 것을 저는 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공간이나 이런 그 원주가 갖고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들 혹은 구도심을 통해서 공간 재생을 해나가는 과정들 아니면은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주체들 또 원주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주체들 그리고 원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의 그 거버넌스를 굉장히 잘 구축한 사례로 알고 있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또 한지가 그 여러분들이 뭐 안동 한지나 전주 한지 이런 것만 굉장히 유명하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원주도 또 한지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원주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들 또 이제 그 원주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림책 작가들을 중심으로 또 이런 또 새로운 그런 원주의 방향성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기존에 원주에서 있을 때 경험한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주를 좀 언급해 봤습니다. 우리 하 감독님은 어느 도시 지정해 주겠습니까? 제발 강원도 빼고 다른 지역으로 네, 해주셨으면 강원도를 빼고 저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서 평창에서 살았는데 네. 제가 이제 요즘 눈여겨보는 것들은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문화공간 이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공간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 외에도 민간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과정들을 인천에서 연결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인천 서구였나 연수구였나 제가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면 약간 혼날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그 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간은 공식적인 문화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도시 문화전략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간 자체를 찾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도 이런 민간 공간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문화도시 안에 주체로 발굴을 해서 그들을 네트워킹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 카페라든가 책방이라든가 이런 작은 공간들을 문화 공간화해서 함께 문화도시의 호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면은 뭔가 거대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구gen한 미술관 같은 거 들어서야 될 거 이럴 것 같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시민들을 만나고 접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부터 문화 현상이라든가 문화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천의 그런 사례들은 복합 문화 공간들을 민간으로 돌려서 민간들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 발굴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참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하 감독님이 발표를 하시는 것 중에 타이틀이 제 아주 눈에 쏙 들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문화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우리들의 다양성, 창조성, 정체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볼 때도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 같이 교육을 통해서 혹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느끼면서 그러한 다양성, 창조성, 정체성 이런 부분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을 하십니까? 완벽하게 실감을 한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만났을 때 내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제프리 웨스트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낸 창의적 에너지라든가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들이 많은 걸로 볼 때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도 단순히 이제 문화 어떤 예술 이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 교육이라는 것들을 매개체로 활용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문화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술 교육이라든 연극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매개체로 활용한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예술 현장 안에 뭐 과학과 미술이 만났을 때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은 적잖이 찾아볼 수 있고 약간 메디치 이펙트 효과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열어주는 작업, 저희는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직접 운영해 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 문화예술적 경험을 통한 창독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함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례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규정된 시각이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경험들이 어떤 개개인들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문화예술이 장르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양성의 존중과 타인을 배려하고 또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이 뭐 이런 개인 작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장르도 있지만 공동체성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장르들도 있잖아요. 음악이나 연극이나 함께 해야 되는 것,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들,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이 실제로 교육과정 내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창조성, 다양성, 함양에 대한 그런 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그 문장 하나가 사람도 누구나 다르고 같은 배에서 나와서도 사실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도시들도 각자 갖고 굉장히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역사와 문화가 벌어졌던 사건 사고나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역사와 문화들을 발굴하고 스스로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문화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발현됐을 때 그 도시가 좀 더 특별하게 다른 도시와 다른 역사성과 고유성을 지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